네, 안녕하세요.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2월 25일이 되겠습니다. 2월 25일.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바로 1998년 15대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을 한 날이네요. 물론 박근혜 대통령까지 취임한 날이 2월 25일이 되겠죠. 그런데 1998년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하는 이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햇볕 정책을 이제 같이 발표한 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나그네의 옷을 이제 벗겨야 되는데, 그 코트를 벗기 위해서 이제 비바람이 많이 이제 내리치고 그래도 오히려, 날이 이제 지저분해지고 추워지니까 더 이 옷깃을 여미면서, 코트를 벗지 않고 껴입고 가더라. 그러니까 이제 햇볕이, 자, 내가 한번 벗겨볼게 하면서 이제 쨍쨍 그 햇빛을 비추니까 더워갖고서 자연스럽게 이제 그 나그네가, 코트를 벗었다. 어, 그렇기 때문에 그 햇볕 정책이라는 것이 그때 당시에 이제 북한에 대해서 뭔가 그 여러 가지 그 이제 지원을 해주면 그래서 북한의 주민들의 삶이 향상이 되다 보면 그렇게 그 나그네가 코트를 벗듯이 그렇게 벗고 나오면서 남북이 서로 그 이제 평화롭게 궁극적으로는 이제 통일을 이룰 수 있지 않겠느냐 해갖고서 이제 제시했던 그 정책이 바로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 정책이 되겠습니다. 그 햇볕 정책이 발표된 날이 바로 1998년 2월 25일 오늘이다라는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그 햇볕 정책이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간략하게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햇볕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영어로는 Sunshine Policy 아니면 Engagement Policy라고 이제 되어 있네요. 바로 1998년 대한민국 제15대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취임한 날이죠. 그리고 햇볕 정책이 발표가 된 날이에요. 취임을 하면서 햇빛 정책을 발표했기 때문에 어, 뭐 2월 25일이 이제 지금은 이제 그 취임일이 바뀌었는데 박근혜 대통령까지 이제 2월 25일 날 이제 그 취임을 했죠. 네. 자, 1998년이면은 1997년 12월 달에 그 IMF 외환위기가 발생을 하죠. 구제금융을 이제 그때 신청을 했기 때문에 IMF 생각하면 정말 참 가슴 아픈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이게 우리나라 상황도 그때 굉장히 안 좋았던 그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제 햇볕 정책을 이제 발표한 겁니다. 즉, 햇볕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북한에 대한 어떤 정책이에요. 자, 한번 볼까요? 북한에 대한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정책으로 북한의 협력과 지원을 함으로써 평화적인 통일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이다. 햇볕 정책은 비유법으로 사용된 상징어로 대북 화해 정책, 대북 포용 정책으로도 불리고 공식적인 명칭은 대북 화해 협력 정책이다. 네, 화해. 서로 그 불편한 걸 풀고 평화롭게 화해를 하면서 또 협력을 한다. 그런 그 이제 개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화해 협력 정책의 공식 영어 명칭이 선샤인 폴리시 또는 인게이지먼트 폴리시라는 명칭이 더 알려져 있고, 단절을 극복하고 개방하며 대결하지 않고 협력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많은 면에서 1970년대에 서독의 동방정책에 이제 기초를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동방정책하고 서독의 동방정책하고 기초를 했다. 독일하고 동서독 관계하고 남북한 관계하고는 다릅니다. 어, 그 물론 뭐 이제 넓은 의미에서 봤을 때 이제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 그런 체제라는 것으로 봐서는 이제 동일하죠. 그러나 이제 국민들의 생활 수준이라든가 그다음에 서로 왕래하고 서신 왕래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가능했었어요, 독일은. 근데 이제 남북한은 지금도 안 되죠. 지금 분단이 80년이 돼가고 있는데 지금도 안 됩니다. 물론 비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는 이제 워낙 지금 통신시설이 발달됐기 때문에 그건 뭐 가능하겠지만 공식적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햇볕이라는 이름은 바람이 벗기지 못한 사람의 외투를 따스함으로 벗긴 태양에 관한 이솝우화의 부품과 태양에서 비롯되었다. 우리 그 이솝우화를 많이 알고 있죠. 저 지나가는 나그네의 그 외투를 벗겨야 되는데 바람하고 이제 해하고 경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이 막 그냥 바람이 불면은 이 옷을 후려덩 벗길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아무리 불어도 옷을 점점 여미지 그게 벗겨지지 않더라라는 얘기죠. 근데 햇볕 정책은 거기다 대고서 이제 아주 뜨거운 햇살을 갖다 쫙 비추니까 더워갖고 외투 벗더라. 굉장히 멋있는 개념이에요, 사실은. 자, 이전에는 북한과의 관계는 형식적이고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군사적 대치 관계에 놓여 있었으나 선평화 후 통일의 통일 기본 정책으로 하여 김대중 정부에 들어서 교류를 기반으로 한 화해 협력 등을 강조한 포용 정책으로 전환이 되었다. 자, 그러니까 어, 사실은 이제 뭐 북한이 아니라 소련도 붕괴가 된 그 이후기 때문에 이제 어떤 체제 전쟁에 있어서는 이제 자본주의 승리로 끝난 거죠. 시장 경제의 승리로 끝난 건데 그러니까 그때는 냉전이라고 해서 서로 이제 그 무기를
이제 들고서 서로 대치하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이제는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죠. 예. 먼저 평화롭게 그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인제 나중에 통일을 원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인제 이게 포용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바로 이 그런 개념으로 선샤인 policy 햇볕 정책을 인제 펼쳤던 거예요. 자, 그래서 현대아산을 비롯한 여러 중소기업들이 참여하여 금강산 관광과 이산가족 상봉, 개성공단 조성 등의 성과를 이뤘다. 성과라고 그랬기 때문에 제가 물음표를 해 놓은 겁니다. 과연 그게 성과였는지.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금강산 관광도 다 중단이 됐고 이산가족 상봉도 뭐 하는 듯 마는 듯 뭐 지금은 뭐 얘기조차 없고 이제 뭐 만나야 될 사람들도 거의 죽었죠. 저희들만 해도 벌써 이제 어 '얼마나 더 살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분단이 되고 10년 후에 태어난 그런 그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구나 인제 어 6.25 전쟁 뭐 이런 그런 비참한 그런 거에서 이렇게 헤어졌던 사람들 지금은 대부분 이제 거의 이제 고령화되거나 아니면 다 인제 유명을 달리했다라고 봐야 되죠. 예. 뭐 그동안에 해온 게 성과라면 성과인데 어찌 됐든 음 개성공단도 지금 폐쇄가 됐고 뭐 건물도 막 파괴해 버리고 하는 그런 정도가 됐으니까 성과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동안에 그냥 어떻게 한 것은 성과라고 얘기할 수 있을는지 몰라도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뭐 이게 '성공적인 작품은 아니었다.'라고 밖에 볼 수뿐이 없습니다. 자, 그러나 햇볕 정책이 실시되는 와중에도 북조선은 북한이란 얘기죠. 이게 참 이 북조선이라는 말은 사실은 그 적합한 말은 아닌데 이 모든 그 자료가 저런 식으로 많이 바뀌어 있어요 지금. 참 누가 이렇게 바꿔 놓는지 모르겠는데 연평해전과 같은 무력 도발을 감행하고 계속된 핵 개발로 핵실험을 실시하여 안보 측면에서 실패 문제가 제기되었다. 음. 사실 그 이후에도 뭐 엄청 이제 퍼줬죠. 진짜 돈을 많이 갖다 줬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평도 인근에서는 해전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연평도 폭격을 하는 사건도 있었고 그다음에 인제 핵실험을 해서 핵 개발을 했죠. 그러니까 안보 측면에서 봤었을 때는 이 선샤인 폴리시라고 하는 것은 실패작이다. 뭐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2016년 탈북한 고위급인 북한 영국 주재 태영호 공사에 의하면은 태영호 공사는 인제 영국에서 인제 외교 생활을 했는데 외교관 생활을 했는데 결국은 인제 거기서 인제 탈출하죠. 그래서 여기 와서 인제 국회의원까지 한 그런 경력을 갖게 됐습니다. 그에 의하면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대에 3 대에 걸쳐서 북한은 핵 개발을 중단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으며 햇볕 정책이 실시되던 김정일 집권 시절에도 한반도 비핵화라는 거짓 외피를 뒤집어 쓰고 개발을 은밀히 진행하였다라고 알려져 있다라는 얘기죠. 뭐 그건 현실입니다 사실은. 2017년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문재인 정부는 남북 화해를 다시 시도하면서 햇볕 정책을 부활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북한을 몇 번 가 갖고 뭐 정상회담인지는 모르지만 뭐 하여튼 회담도 하고 그랬었죠. 자, 그때 인제 문재인 정부의 노력은 달빛 정책이라고 알려졌다. 우리 그 얘기 많이 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한 것은 햇빛 정책, 그다음에 문재인이 한 것은 달빛 정책. 그래서 햇빛 정책은 그 뭔가 예산을 지원함으로 인해서 자금 지원을 함으로 인해서 북한의 주민들의 생활이 향상이 되면은 남북한이 서로 유사해질 때 통일을 하자. 이제 이런 개념이었거든요. 그런데 어 결국은 그렇게 지원된 모든 자금이 그런 쪽으로 쓰인 거라기보다는 앞에서 얘기했던 뭐 핵개발이라든가 뭐 이런 쪽으로 많이 인제 쓰여졌다라는 게 그걸로 봐서는 개념상은 햇빛 정책은 그 북한 주민의 생활을 향상시키는 그런 개념이었죠. 그러나 이 달빛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그 유사한 상태가 돼야지 이제 통일이 쉬울 테니까. 이제 그런 개념으로 봤을 때는 남한 이 대한민국의 삶을 북한 그 삶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면서 서로 유사해지면은 '통일이 쉽게 되지 않겠느냐.'라고 어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그걸 달빛 정책이라고 아주 그 비난하고 비꼬면서 썼던 그런 용어로 저는 기억이 됩니다. 어 남한과 북한을 유사한 수준의 상태로 만든다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그건 똑같은데 생활 수준을 끌어올리느냐 아니면 끄집어 내리느냐 이제 그 차이로 하고 봐야 되겠죠. 하지만 설사 생활이 비슷해진다라고 훔치더라도 어 이념이 다르면은 물과 기름 같아서 통일이라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다고 보여집니다. 지금도 우리 그 인제 대한민국 내에서도 좌파 우파, 좌파우파라는 그 표현은 사실은 굉장히 그 사치스러운 용어입니다. 저들은 극우라고 얘기하지만은 인제 이쪽에서 봤을 땐 저쪽은 빨갱이에요 완전히. 서로 그런 대결이죠. 어 그 남한 내부에서 그러니까 대한민국 내부에서 그러니까 생활 수준이 양쪽이 비슷해요. 생활 수준이 같다라고 이게 합쳐지는 게 아닙니다 이념 문제는.
이것도 조금 다른 얘기니까 이제 다음에 얘기할 기회를 갖기로 하고 역사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1980년대 이후 북한의 핵개발 의혹은 한반도 안보의 핵심 문제가 되었다. 그리고 1994년 북한이 미국과 제네바 합의를 체결한 후에 북핵 문제는 일단 해결되는 것처럼 보였다. 1999년 미국 클린턴 정부의 페리 국방장관은 페리 보고서에서 북한이 기본 합의를 지킬 것이며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뭐 이때만 하더라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던 겁니다. 자주 한미 간 갈등을 일으켰던 김영삼과는 달리 김대중은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대북 문제에 대해서 클린턴 정부와 유사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 글쎄요, 뭐 어떤 면에서 유사한 건지 전 지식이 없습니다. 그에 대해서. 그러나 김영삼 정부 시절에 이제 클린턴이 이제 북한이 핵 개발하고 있으니까 영변원장을 폭격하겠다고 그랬죠. 근데 이제 김영삼이 그때 말렸어요. 김영삼 대통령이 결국은 이제 지금 사망을 했지만 그 직전에 그때 그걸 막았던 게 후회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인지는 모르지만 제가 눈을 안 봤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인구에 회자되는 말이 있었다라는 그 얘기를 좀 한번 짚어봤고요. 자, 김대중 정부 초기에는 북한과의 대화에 소극적이었지만 2000년 3월 10일 베를린 선언이 나오면서 화해 협력 분위기가 싹이 텄다. 2000년 6월 13일에서 6월 15일까지 최초로 남북한의 김대중과 김정일이 평양에서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6.15 남북 공동성명을 발표를 했다. 네,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저때. 그래도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 북한 그 순환 비행장인가 거기 내려갔고 거기서 그 김정일이 이제 그 마중을 나왔죠. 그리고 거기서 북한 그 의장대 서열을 이제 받았던 그 기억이 납니다. 음, 그리고 그 순안 그 공항에 내려갖고서 먼 산을 이렇게 트랩에서 바라다보면서 아주 감격스럽게 이렇게 먼 산을 바라다보고서 이렇게 트랩을 밟고 내려오는 김대중 대통령의 얼굴이 생각이 나네요. 자, 1998년 11월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한 사람들은 금강산 관광에 나섰으며 정부 출범 이후에 2000년 5월 말까지 16,667명이 북한을 방문했는데 이는 1989년 방북 허용 이후 전체 방북 인원이 80.5%에 해당되며 남북한 연간 교역 규모도 3억 달러에 이르렀다. 예, 참 저때 그 금강산 관광을 이렇게 막 이제 갔었죠. 예, 사람들이. 근데 결국은 이제 금강산 관광 갔다가 그 관광객이 이제 북한 군이 쏜 그 소총에 맞아서 이제 거기서 이제 죽었는데 이제 그 바람에 이제 모든 게 이제 틀어지기 또 시작을 한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 갔을 때도 상당히 그 감시원들이 따라 붙으면서 굉장히 행동이 자연스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때 들은 얘기로는. 그리고 저도 그 2000년대 중반쯤 들어가고서 금강산 관광을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걸 가자라고 했는데 그때 이제 들은 얘기가 우리가 가는 비용의 뭐 어느 정도가 달러로 환전이 돼서 북한으로 넘어간다라는 말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가지 말자. 그렇게까지 하면서까지 우리가 가야 돼. 왜냐 그때는 이미 뭐 그 뭐라고 할까요? 북한에서 핵 개발을 하고 뭐 이제 이런 그 문제가 막 불거졌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관광을 함으로 인해서 넘어가는 이제 그 관광 비용이 그것이 그런 무기 개발하는 데 쓰이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때 음 단체로 관광을 가자고 계획을 했다가 전부 취소한 일이 있었습니다. 12번 볼까요? 북한의 식량 사정이 좋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국민의 정부라고 하는 것은 바로 김대중 정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정부 차원의 인도적 지원에 나섰다. 국민의 정부는 북한에 2,753억 원어치 비료를 무상으로 지원했고 10년 거치 20년 분할 상환 연이율 1% 조건으로 식량 차관 2,567억 원을 제공했다. 자, 그런데 뭐 20년 분할 상환 아마 상환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다음에 차관이니까 상환을 받아야 되는데 뭐 이제 그런 거는 없었을 거라고 보여지고 뭐 받을 생각도 지금 못하죠. 뭐 내놓으라고 해서 뭐 줄 것도 아닐 테고 이제 저렇게 많은 이제 어, 현금이 지급이 돼도 저게 과연 진짜 식량 차관으로서 북한 주민들의 식량을 구입해서 분배해주는 그런 용도로 쓰이느냐에 대해서 의문점이 많은 거예요 지금. 물론 뭐 일일이 들어가서 회계 검사하듯이 그렇게 바라다 볼 수는 없겠지만 그런 의혹이 없어야 되는데 그냥 늘 그게 의혹이에요. 그러니까 참 이게 어려운 문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투표 정책의 투명성에 대한 의혹으로 바로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투명성에 대한 의혹입니다. 대북 송금 특검이 실시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수사를 맡은 송도한 특검팀은 4월 17일부터 6월 25일까지 광범위한 수사를 벌여 현대가 4억 5천만 달러를 국가정보원 계좌를 통해 북에 지원했다라는 것이 어, 밝혀졌죠. 네. 저때 현대에서 근무했던 제 선배가 있었는데 1억 달러를 뭐 만들어내라. 아마 그래서 그때 그걸 거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현대를 그만뒀죠. 네.
나중에 저 수사할 때 가서 그 참고인 조사도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이중 남북한 정상회담과 관련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금 1억 달러가 포함되어 있다는 결론을 내었다. 특검은 북한에 송금된 돈의 액수가 총 5억 달러이며 이 중 5천만 달러는 현물로 보내졌다고 발표했네요. 5억 달러 중에서 남북 정상회담 대가로 김대중 정부가 북측에 건네기로 한 약속한 1억 달러가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특검은 1억 달러가 정상회담과 관련돼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라고 이제 말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이 또 처벌을 받았습니다. 참 이게 안타까운 얘기죠. 자, 3원칙과 정경부리. 햇볕 정책은 세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북측의 무력 도발을 허용하지 않는다. 남측은 흡수 통일을 시도하지 않는다. 남측의 화해와 협력을 추진한다. 저게 원칙이지만은 계속 무력 도발을 했죠. 계속 했습니다. 북한 지금까지도 미사일 쏘고 있어요. 근데 남측은 흡수 통일을 시도하지 않는다. 글쎄, 뭐, 제가 문외한이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모르겠는데 남측이 흡수 통일을 시도한 적은 없어요. 화해 협력을 추진한다. 글쎄요, 추진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원칙을 토대로 김대중 정부는 다음에 주력했는데 보다 많은 접촉과 보다 많은 대화를 갖는다. 보다 많은 협력을 추구한다. 또 정경분리 원칙에 따른 경제 교류를 활성화한다. 인도적 차원의 대북 식량 지원과 이산가족 문제 해결에 주력을 한다. 정치적 측면을 한번 볼까요? 향후 한반도 문제 해결에 있어 다른 주변 국가들과 차별화되는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햇볕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했다. 뭐 저게 필요했을 수도 있죠. 혹시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안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북한이 어, 일본하고도 가까워진다든가 아니면 뭐 완전히 중국에 밀착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 주도권을 잡으려니까 야 그래도 햇볕 정책을 써서 뭔가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통일 시에 충격과 막대한 통일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서로 경제 수준을 비슷하게 맞춰주면 통일이 쉽지 않겠느냐. 그리고 나면은 통일이 돼도 그 격차를 갖다 메꾸기 위한 통일 비용이 적게 들어가지 않은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지만 아무리 그때 돈을 퍼붓지만 지금 남북 간의 격차는 더 커지면 커졌지 좁혀지진 않았어요. 자, 이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또한 강경경책 일변도의 대북 정책은 효과가 없다고 보여 채찍이 있으면 당근도 있어야 하듯이 유화책도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했다라고 합니다. 뭐 정말 너무 말로 봐서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 당근을 주면 당근만 먹고 채찍은 피하는 경우가 있죠. 그건 의미가 없죠. 자, 경제적 측면을 보겠습니다. 햇볕 정책을 추진하던 당시는 IMF 이후 시기였고 당시 우리 안정적인 경제 환경 조성을 위해 북한을 억제할 필요가 있었으며 햇볕 정책은 이에 도움을 주었다라는 주장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이제 IMF 이제 직후죠. 그야말로. 98년에 그 이제 1998년에 이제 취임을 했기 때문에 97년 12월에 IMF 외환 위기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남한도 대한민국도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상태에서 막 북한이 뭐 또 도발을 한다든가 그러면 안 되니까 그걸 억제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필요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외국인 투자자들은 북한의 도발에 크게 동요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것은 뭐 당연한 얘기죠. 정세가 불안하면은 누가 들어와서 투자를 하겠어요. 북한이 도발한다 그러면은 외국인 투자자들은 일단 돈을 빼갖고 나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우리나라 경제가 이렇게 그 발전하면서 지탱해 올 수 있었던 것은 어, 북한의 어떤 저런 그 무력 도발에 대한 억지력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억지력이 우리 뭐 대한민국 국군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주한미군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쉽게 어떤 도발을 할 수는 없었을 거다라는 게 그것은 뭐 확실한 팩트라고 보여지죠. 자, 또한 개성공단이 이점이나 북한 지하자원 개발 시 이득을 고려하여 햇볕 정책을 추진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제 그 국회에서 그 북한 지하자원 개발에 대한 그 세미나가 열려갖고 그때 이제 한번 간 적이 있었습니다. 가서 이제 쭉 보고서 아니 북한 애들이 이 지하자원 개발한다고 우리가 남쪽 남한 이 대한민국에서 뭐 인력 장비 뭐 이런 거 들여갖고 딱 해놨는데 걔네들이 야 이거 우리가 다 가질게 너희들 다 나가 그러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뭐 그거 그런 정치적인 그 문제는 고려하지 않은 그런 어, 그 수출 발표다라고 그때 그렇게 제가 답변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네. 자, 대외적으로 중국이 북한 경제 잠식을 막아야 한다는 이유에서 햇볕 정책을 찬성하는 주장도 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이 이런 그 어떤 지원을 하지 않으면은 북한 경제가 힘드니까 중국이 그 부분을 잠식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또 중국이라는 변수가 끼니까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먼저 그걸 주장한 거죠. 그러나 뭐 북한이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든 아니면 뭐 형편없이 지금과 같은 중국의 그 영향력, 러시아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없을 수가 없죠. 파이낸셜 타임즈는 한국이 햇볕 정책을 끝내면서 사실상 중국의 북한을 빼앗겼다는 보도를 하기도 했다. 햇볕 정책을 더 이상 안 하니까 중국의 북한을 뺏겼다.
뭐 그런 그 얘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로 저는 지금 이해가 되는데, 음, 글쎄요.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대한민국 내에서도 좌우가 갈려갖고서 생활 수준이 비슷하면서도 끝도 없이 지금 그 서로 반목하고 질시하고 싸우듯이, 어, 그렇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결코 우리 쪽에 호의적이거나 그다음에 뭐 유화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을 거다라는 게 제 추측입니다. 인도적인 측면을 한번 볼까요? 인도적인 차원의 대북 정책은 분명히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주장이었다는 얘기죠. 예, 인도 하면 아주 그 인도적 뭐 휴머니즘이 하면 굉장히 약해지죠. 근데 아무리 이렇게 지원을 해도 그 받은 지원품을 갖고 잘 먹고 잘 사는 당원들 위주로 그 분배가 된다라면은 그것도 별 의미가 없는 거죠. 그것을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게끔 가서 그걸 감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참 어려운 문제예요. 자, 부정적 평가를 보겠습니다. 햇볕 정책이 시행되었을 당시 북한은 무력 도발을 지속적으로 사용했다.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전제 조건이 틀어진 거죠. 1990년대 보면은 98년에 강화도 해안 간첩선 침투 기도 사건이죠. 그게 두 건 있었네요. 11월에는 그랬고 12월엔 여수 해안에 간첩선 격침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6월 15일 날은 제1연평 해전이 있었네요. 그리고 이제 2000년 들어서 갖고 2002년 6월 29일 제2연평 해전이 있었네요. 이때 뭐 월드컵 폐막식 한다라고 뭐 해갖고 아이고 참 남의 집 큰 잔치하는 날 참 이렇게 끝난 거 말이 안 되죠 사실은. 그다음에 2003년 1월 달에는 NPT 탈퇴를 했죠.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핵 개발에 이제 들어간 거예요. 2003년 2월 달에는 어, 미국이 미그 29기가 한데 연평도 NLL 13km까지 남하를 했네요. 그래서 아군 전투기가 출격해서 대응을 한 거고 2004년 10월 달에는 잠수함이 동해에 침투를 했죠. 예. 저도 언젠가 한번 방송을 해드린 적이 있죠. 예. 2004년 11월 달에는 경비정 3척, 서해 소청도 동방 6.5마일 및 연평도 서방 25마일에 해당 NLL을 월선해갖고 해군이 경고 사격을 했고 그 다음에 2005년 2월 10일 핵무기 보유 선언을 했죠. 2005년 5월 달에 이제 폐연료봉 인출 작업을 했다라고 발표를 했고 2006년에 미사일 대포동 2호를 필요한 뭐 이때부터 계속 미사일을 지금까지 쏴대고 있죠. 2006년 10월 9일 날 제1차 핵실험을 강행을 했어요. 예, 기억이 납니다. 2006년 10월 동네에서 그 마을 그 체육대회를 하는데 북한이 핵실험을 했어요. 그 전날. 그래서 인사말을 하는데 누굴 죽이려고 핵실험을 하느냐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가 그 체육대회 하는데 왜 그 정치적인 얘기를 하냐고 그래서 제가 또 싫은 소리 들었어요. 진짜 문제예요. 진짜 이 인식 자체가. 그게 결국은 저게 지금까지 수없는 미사일을 발사하고 그다음에 핵실험이 6차까지 진행이 됐죠. 근데 그동안에 우리가 통제할 수 있었느냐? 통제를 못했죠. 그래서 사실 통제할 방법이 없어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이 남북 문제입니다. 자, 1999년과 2002년 서 연평도 인근에서 북한 경비정이 NLL 침범으로 인한 제1연평해전과 제2연평해전이 발발하여 햇볕 정책의 평화에 대한 실질적 성과에 대한 논란이 생겼다. 햇볕 정책이 북한의 무력 도발을 막지 못했다며 보수 세력은 포용 정책의 폐기를 주장했고 포용 정책을 포기하거나 적어도 전술적인 수정을 거쳐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네요. 당연한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서해 수호의 날이 이제 그 기념일로 생긴 거죠. 제가 서해 수호의 날도 한번 방송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북한 핵 개발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새누리당, 우익언론 등 우파 진영에서는 2006년 북한의 핵실험으로 참여정부 지지율이 이제 폭락을 했다. 아무래도 폭락을 하게 되겠죠. 2009년 북한의 핵실험을 계기로 한나라당을 비롯한 이제 저 때는 그 사이에 그 당명이 바뀐 거예요. 일부 보수단체에서는 이른바 햇볕 정책 책임론이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했다. 아무래도 저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죠. 2009년 6월 15일 한화당 북핵특위가 개최한 회의에서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북한 핵 문제는 애초부터 북이 핵을 포기할 것이며 협상으로 그렇게 유도할 수 있다고 믿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판단착오라고 발언했다라고 하네요. 그다음에 협상 의지가 없는 북한을 상대로 협상을 시도한 것 자체가 북한의 핵 개발에 필요한 시간과 돈을 벌어준 셈이다. 결국은 햇볕 정책이라고 해서 많은 걸 지원했는데 그것이 과연 북한 주민들의 생활 향상에 쓰였는지 핵 개발에 쓰였는지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북한의 그 주민의 생활이 향상되지 않은 걸로 봐서는 뭐 쓰인 용처는 뻔한 거 아니겠어요? 자, 햇볕 정책은 실패작으로 평가가 됐다. 그 대신에 이제 민주당 좌파 진영에서 하는 얘기를 보면은 햇볕 정책의 목적에는 긍정적이나 현재는 안보를 기본 바탕에 두고서 이제 추진한다. 말은 멋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경제와 안보를 교환한다는 개념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안보와 경제를 교환해야 한다라고 이제 주장을 어, 했는데 경제와 안보를 교환. 그걸 어떻게 교환할 수가 있을까요? 경제와 안보를. 한편 2016년 1월 미국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대북 정책을 전략적 인내에 대한 비판이 또 쏟아졌다. 스트래티지컬 페이션스라고 하죠. 전략적 인내. 이 보면 오바마도 참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자, 전략적 인내란 핵이나 미사일 등의 북한이 먼저 변화하지 않는 한 경제 제재를 강화하며 대화에 나서지 않겠다는 전략인데 결국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손 쓰려니까 참 손 쓰기 어려웠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강행한 직후 공화당은 물론 여당인 민주당에서조차 2009년 도입한 전략적 인내 정책으로 오히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을 개발하는 시간만 벌어준 결과를 초래했다라고 오바마에 대한 비판이 쏟아진 거죠. 미국도 뭐 그냥 그 상태로 그냥 세월만 보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둥이가 10개라도 입을 닫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예. 예, 지금 이모티콘 하만지 뭐 먼지가 쥐고 있는 게 폭탄인데 저 폭탄이 어, 그렇게 개발된 핵 폭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왜 개성의 군단을 만들었을까요? 차라리 파주나 DMZ 위에 만들었으면 폭파되지는 않았을 거 아니냐라는 얘기죠. 예? 어, 파주 지금 뭐 파주가 엄청 크게 확장이 되고 있는데 거기다가 공단을 크게 만들어가고 자 우리가 출퇴근 버스 다 보내주겠다. 얘네들 그 인력만 버스에 태워라. 그럼 데리고 와서 파주에서 일 시키고 저녁 때 퇴근 또 시켜주고. 넌 그게 더 훨씬 효과적이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안 받아들여 드렸겠죠. 자, DMZ 위에 만들었으면 폭파가 되지 않았을 거다라는 얘기예요. 파주가 정 못마땅하면은 그네들이 봤을 때 왜냐면 이 대한민국 땅이니까 DMZ 그 양쪽 그 아래 위로 2km씩 아무런 거 없는데 뭐 지뢰만 있겠죠. 그런 거 싹 제거를 한 다음에 거기다가 큰 공장을 만들었으면 최소한 어느 한쪽 일방에 의해서 어떻게 되지는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자금 지원했는데 그게 꼭 핵개발에 쓰였느냐라고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쪽 사람들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주머니 돈이 쌈짓 돈이죠. 이쪽 주머니에 넣었지만은 이쪽 주머니 돈 빼갖고서 저일을 하는데 쓰는 걸 그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러면은 설사 뭐 이건 먹고 살라고 준 돈인데 이걸 핵개발을 하는데 썼다. 그게 아니지 않느냐라고 이제 하고 싶어서 그런 얘기를 했겠지만은 어찌됐든 주머니 돈이 쌈짓 돈이니까 그렇게 들어간 돈이나 저렇게 들어간 돈이나 그 돈은 그렇게 쓰인다는 얘기. 그러니까 말이 어떻든 간에 일이 더 복잡하게 꼬여서 풀기가 점점 더 어려워졌다는 거. 그리고 더 합리적이고 현명한 해결책은 무엇인가? 이거 골똘히 생각을 해야 됩니다. 행여 달빛 정책이 그러한 보완을 위해서 펼쳐진 정책이다라고 얘기를 하는지 모르지만 달빛 정책 결과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햇볕 정책이든 달빛 정책이든 다 쓰잘데기 없는 그런 정책이었다. 결과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왜냐면 해결된 게 없기 때문에. 참 이게 어, 남북으로 분단된 우리 현실이 풀지 못하는 아주 안타까운 그 이제 현실적인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2월 25일 그 햇볕 정책이 이제 시작된 날이죠. 1998년입니다. 그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하는 이날, 이날을 김영로 TV에서 이렇게 돌아다 봤습니다. 그 날짜 이야기, 햇볕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